시작했습니다. 자, 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영 강사입니다. 자, 우리 미라클 챌린지 도전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시즌2입니다. 지금 현재 2월 7일, 7일째입니다. 2월 7일. 2월 7일, 현재 우리 캡처 진행하셨습니다. 김천장님 출석 체크 감사합니다. 2월 7일, 7일째 이후 6번째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시즌2에서 이 부분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자본주의, 약간 자본주의가 머리 아프긴 한데, 처음에 개념을 오늘 요기 배웠고, 요 개념만 이해하면은 근데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은 진짜 경제학 박사 되는 거. 오늘 자본과 부채, 금리와 물가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만 이해하면은 그럼 되게 쉬워져요. 자본주의는. 자, 다만 이걸 여러분들 책으로 이해하려면은 책 진짜 몇 권 읽어야 될 거예요. 이거 아주 쉽게 설명드리는 건데 오늘 그거 하기 앞서서 자, 성공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습관 제가 7가지 습관 말씀드렸죠.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한다. 그 다음에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고 일과의 규칙성을 준수하고 적절한 수준의 일을 하고 적절한 수준의 휴식을 한다. 여기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게 이거예요.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는다. 일 자체에서. 어, 어떤 분야든지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하는 걸 싫어합니다. 일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가 없게 돼 있고 그 일을 잘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받지 못하니까 재미가 없게 돼 있으니까 항상 변두리에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일분 만에 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모든 게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서 나는 노래라면 아주 그냥 너무 쑥맥이야. 노래 너무 못 불러. 이 사람은 노래방 가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하겠죠. 그렇죠? 이 사람한테 노래방은요,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나 노래 정말 못하거든. 음치거든. 이 사람한테 노래방은 되게 싫어하는 거죠. 또, 아, 나는 술 못 마셔. 나 술만 마시면 나 그냥, 너무 이 알코올을 소화를 못해. 이런 분한테는 술자리는 곤욕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노는 것도 잘해야 재밌는 거야. 그렇지 않나요? 나는 진짜 노래를 하면 정말 자신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분인데 그분 노래 너무 잘하거든요. 이 사람은요, 노래방을 안 가요. 노래방이나 그런 노래 관련된 거 있죠. 그런 거 안 하면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무조건 그런 노래할 수 있는 데 있죠. 거기 가서 자기 실력을 뽐내야 되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노래 진짜 잘하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래를 안 하면은 노는 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노래할 수 있는 환경.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상인 저 같은 사람은 마이크 잡는 거 두려워하겠어요? 아이, 말하는 건 자신 있잖아. 어디 가서 마이크 잡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나는 마이크 잡는 환경 가면 살판 나죠. 뭐든지 잘해야 재밌는 거야. 이게 노는 거든 일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노는 거든 일하는 거든. 자, 그럼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영업이 안 되시는 분들 공통점 가만히 보면요. 영업이 안 되시는 공통점 보면 정확히 두 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화하는 거를 싫어하고 사람 만나는 걸 싫어해요. 그러면 우리 또 영업인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대면 영업이든 비대면 영업이든 영업 자체가 결국 사람 인간관계를 쌓는 겁니다. 그쵸? 인간관계를 쌓는 거예요. 고객과 신뢰관계를 쌓는 거야. 이거의 근본이란 말이죠. 고객과 신뢰관계를 쌓는 데 성공하면은 그 다음에 세일즈 하기가 되게 쉬워집니다. 소비자 이 신뢰관계를 못 쌓으면 세일즈가 되게 어렵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소비자와의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축인 전화하는 것과 만나는 걸 싫어한다면요. 이 사람은 보험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진짜요. 어. 그러니까 이걸 빨리 습득을 해야 돼. 예, 그걸 빨리 익숙해지는데 예를 들어야 됩니까? 내가 20년 영업하고 30년 영업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객한테 전화하는 거, 고객 사람 만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안 됩니다. 물론 저도 처음에는 되게 힘들었죠. 저도 처음에는 사람 만나는 게 진짜 스트레스였고 전화가 정말 싫었어요. 진짜 내가 오죽이나 무슨 편이냐.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전화 수화기라고. 옛날에 아시겠지만 이런 스마트폰 말고 전화 수화기 있죠? 근데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 제일 무거운 게 전화 수화기다.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옛날에 영업할 때 처음에. 근데 그걸 빨리 극복을 해야 돼요. 음. 그럼 이걸 극복하는 방법은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를 자주 하고 사람을 계속 많이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거는 익숙해지기 게임이지 어떤 재능과 재질이 아니야. 익숙해지기 게임이야. 계속 익숙해지기 게임.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절대 대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 자체에서 재미를 있어야 돼. 그러면 일 자체에서 하기 싫은 걸 억지로 하니까 제가 어제도 어느 단톡방에 들어갔더니 그 젊은 MZ 세대와 얘기를 나눌 때가 있었어요. 그 MZ세대 얘기는 뭐냐면은 이 사회가 너무 싫다는 거야. 이 사회가 너무 그런 재무 상태를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친구는 경제 약자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공부 못하는 사람이 자, 그럼 뭐 공부 못하는 사람이 학벌 위주의 사회에서 되게 싫어하겠죠. 근데 내가 이 사람한테 무슨 얘기했냐면은 그러니까 노력한다는 거 너무 노력주의를 가는 세상이 싫다고 근데 내가 무슨 얘기했냐면 그랬어요. 노력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일할 때 상태가 중요하다. 제가 시즌 1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일에서 성과를 장악하는 것은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 일할 때 내가 마음 상태가 어떠냐가 더 중요하다. 일할 때 상태가 중요하다.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즉, 어떤 내가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출근할 때 설레이고, 고객한테 전화할 때 기쁨이 있고,
고객을 만나는 그 순간이 가슴이 정말 뭔가 어떤 벅차오르는 뿌듯함이 있다. 그러면 미친 듯이 영업이 잘 돼요. 내 장담하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사무실 출근할 때 가슴에 설레임이 있고 고객한테 전화할 때 뭔가 두근거림이 있고 그다음 고객 만날 때도 뭔가 기쁨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영업이 걷잡을 수 없이 잘 됩니다. 그럼 진짜 돈을 미친 듯이 벌게 돼 있어요. 미친 듯이 벌게 돼 있어. 그런데 반대로 출근할 때마다 가슴이 무겁고 전화하기 싫어서 자꾸 딴짓하면서 미루고 있고 아 전화해야 되긴 했는데 해야 되긴 했는데 하면서 딴짓하고 앉아있고 하기 싫으니까 그다음 사람 만나는 게 싫어갖고 약속 잡는 걸 두려워해. 이런 사람은요 항상 생활고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보험용어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아야 돼. 그럼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으려면 그 일을 좀 잘할 수 있어야 돼요. 닭을 튀기던 공부를 하던 회계사 업무를 하던 사람을 치료하던 여러분들 만약 어떤 의사가 있는데 환자 상대하기 너무 싫어. 그 사람은 결국 의사를 그만두게 돼 있어요. 저 옛날에 그런 분 봤어요. 결국은 의사를 그 힘든 의사고 싶다가 근데 그만뒀더라고. 왜냐 하니까 자기 환자 상대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 쌓인데 이분 다시 공부하더니 공대 쪽을 가더니 무슨 엔지니어가 돼버렸어요. 기술자가 돼버렸어. 자는 기계 상대하는 건 재밌어도 사람 상대하는 건 너무 싫다는 거야. 노이로제가 있다는 거야. 의사 그만두고 난 다음에 오히려 그 자기가 기술 배우신 분을 봤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상하는 거에 기쁨을 느껴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될 겁니다. 이 시간에 눈 떠 있는 것 자체에 대한 보람을 찾을 수 있어야 돼. 아, 내가 이 시간에 눈을 뜨고 있구나. 이 시간에 내가 건전한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것 자체에서 보람을 느껴야지. 예를 들어서 시즌 1에서는 했지만 시즌 2에서 안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가만히 보면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새벽에 일어나고 그렇게 했는데 바뀐 게 없었다고 생각해. 실적이 확 바뀌지 않았어. 에휴, 일찍 일어나서 소용없나 보다. 천만의 말씀. 절대 천만의 말씀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업무 습관이 바뀌는 것이 내 생산성과 연결되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바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는 사람이 있고 오래 걸리는 사람이 있어. 사람마다 달라요. 빨리 반응 온 사람은 대신 약하게 나올 것이고 세게 늦게 나온 사람이 세게 나오게 돼 있거든. 특징이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새벽에 기상하고 업무 시간 자체 패턴을 바꾼다는 게 즉각적인 실적의 생산성을 원하시는데 그게 사람마다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새벽에 이 시간에 깨어있는 것 자체만으로 뿌듯함을 갖고 있고 성취감을 갖고 있고 야 내가 정말 이제 성공한 인생 살고 있구나. 이 시간에 과연 누가 일어나가고 있을까? 난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있고 강의를 듣고 있고 내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이것 자체에서 보람을 찾으면 여러분 이것처럼 드라마틱한 인생 혁신이 없습니다. 이거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할 때 그것 자체에서 본질에서 재미를 느껴야지 내가 이것 때문에 한다. 이것 때문에 한다면 실망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정말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내가 많이 해. 전화를 많이 한다고 물론 전화를 많이 하면은 성과가 올라가는 거 맞아요. 근데 전화 자체의 기쁨을 느끼게 되면은 미친 듯이 전화를 많이 하겠지. 그쵸? 소통을 많이 하겠지. 그럼 저절로 실적이 올라가요. 저절로. 자, 그러면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요, 강의하는 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진짜입니다. 강의하는 게 재미있기 때문에 설령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강의를 해줘요. 왜? 강의 자체에 재미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강의하는 것 자체가 재미있으니까 무슨 일 벌어져요? 강의를 해서 강서로보다는 더 재미있는 거야. 왜? 아니, 강서류가 없어도 강의를 해준다니까요, 저는요. 강의 자체가 재미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돼 있고, 그런 들을 만한 내 강의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청중이 있다면, 전국 어디든지 공짜로도 강의해 하는 기를 제가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자격이 안 되고 자세가 됐으면 돈 받아도 싫지, 반대로. 그렇죠? 강의 자체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뭔가 이 알고 있는 걸 공유해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돈까지 버니까 얼마나 재밌겠어.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강연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하루에 어제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줌뚝 하고 난 다음에 오늘 가서 이제 부천 가서 3시간 떠들어야 돼. 그거 끝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오늘 또 수업 있어. 오늘 하루 하면 총 7시간에서 8시간 떠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재미있어요. 왜? 강의가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 자체에서 보람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거야.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고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일을 할 때마다 보람을 느끼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성공은 절대 막을 수가 없어요. 특히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들 사람 만나는 거에 내가 정말 항상 뿌듯함을 느끼고 있고 그런 좋은 사람을 발굴하고 찾아내서 그런 사람과 인간관계를 쌓고 신뢰관계를 구축한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보험금융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 인생을 복되게 해주고 부유하게 해주고 이런 것 자체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흥미를 느끼고 관심을 갖는다면 여러분들 무조건 최강의 경제에 도달합니다.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볼 내용. 자본주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본과 부채, 금리와 물가. 이것만 딱 이 네 가지 개념만 정확히 이해하시고, 거기에 부가적으로 신용 개념만 이해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이거야, 그냥. 자본주의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 이것만 여러분들이 딱 이해할 수 있으면 그냥 줄줄줄 읊을 수가 있어. 자, 여러분들이 그 법인 회계, 여러분들이 법인 영업할 때 꼭 배우는 게 이제 자산과 부채 개념이죠. 어? 자본과 부채. 자본과 부채가 플러스 된 게 자산이라고 그래. 그렇죠? 자산이라고 한다고. 음. 그래서 뭐 대차 대조표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법인 영업할 때 그걸 배울 거예요. 법인 회계 상식 이렇게 하고 대차 대조표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음, 자본과 부채의 개념, 자산은 무엇이고 이렇게 배우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본은 내가 갖고 있는 돈이고 부채는 뭐야? 빌린 거지. 그렇죠? 여기 이익과 손해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신용과 연관돼 있어요. 그다음에 물- 금리, 금리는 돈의 가격이죠. 그다음 물질의 가격이죠. 가격과 가치라고 또 다시 또 해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복잡한데 하지만 되게 단순한 게 뭐냐면은 자본은 뭐예요? 갖고 있는 돈.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집을 사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 부채 쓰잖아요. 그렇죠? 부채. 그 집을 샀어. 집은 내 자산. 보통 회계용어로는 자산, 그 일반적인 용어는 재산이라고 하죠. 자, 내가 30억짜리 상가가 있습니다. 재산. 근데 거기서 내 돈은 10억이야. 20억은 은행빚이야. 그렇죠? 자본과 부채죠. 이거야, 그냥. 우리가 맨날 쓰는 거예요. 그럼 쓰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요번에 차를 샀어. 현찰박치고 산 게 아니야. 천만 원, 이천오백만 원, 이천만 원 선입금 주고 나머지 3천만 원을 할부로 때리고 있어. 자, 보세요. 2천만 원 내 자본이죠. 3천만 원 부채죠. 그러면서 그 차는 내 자산이 된 거죠. 재산이 된 거죠. 이거라고 그냥 이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면서 이익과 손해는 뭐냐면은 가만히 보십시오. 자본은 내가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익을 발생시키죠. 이자 받죠. 부채는 내가 빚 내면 이자 갚아야 되죠. 보십시오. 이익과 손해가 연결돼 있잖아. 자, 플러스 되는 플러스 되는 그 자산을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는 거고 마이너스 되는 자산을 부채라고 하는 거야. 다시 우리가 은행에다가 내 돈을 넣어놓으면 이자 받지 않습니까? 플러스죠. 이익이 발생하잖아. 근데 내가 빚을 내서 은행에 대출 받았어.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마이너스가 나죠. 부채 아닙니까? 손해잖아요. 이익과 손해 개념이라고 결국은. 응? 이 자본주의는 자본과 부채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게 자본과 부채. 이것으로 발생해서 금리가 발생하는 거. 자, 많이 보세요, 여러분들. 자, 내가 1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은 거야, 떨어지는 게 좋은 거야.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죠. 근데 은행에다 넣어놓을 거니까. 은행에 넣어놓는다면 내 예금 금리가 1%가 좋아요, 3%가 좋아요, 4%, 5% 좋아. 아니, 금리가 올라갈 때 좋을 거 아니야. 마찬가지. 그쵸? 내가 자본이 있는 경우에는 은행에 예금을 들었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게 좋을 거 아닙니까? 반대로 내가 대출을 갖고 있어. 금리가 올라가면 큰일 나죠? 왜? 갚을 돈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갚아야 될 돈이 늘어나니까. 우리 실생활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이거라고 여러분들. 물가도 마찬가지예요, 물가도. 물가도. 왜 물가도 같이 있냐면, 물가도 여러분들 일종의 부채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물건 중에서 생필품이라는 게 있어요, 생필품. 무조건 사야 되는 게 있어요. 어? 뭐 사치제랄지, 사치제는 뭡니까? 명품 같은 거. 내가 사치를 하기 위해서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생필품. 생필품은 가격이 올라가면 큰일 나죠? 왜? 이런 밀가루 가격이 우리가 지금 현재 고통받고 있는 거 무조건 맨날 사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생필품. 뭐 계란이랄지 뭐 달걀 뭐 콩나물 우리가 맨날 마트 가서 장 보는 것들 생필품이죠. 먹고 사는데 이런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소득이 줄잖아요. 왜?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물가가 올라가면 안 되잖아. 너무 올라가면. 그쵸? 물가가 떨어져서 좋은 거 아니에요? 배추값이 싸져야 좋은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익과 손해가 연관되지 않습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은 구매력이 떨어지고 물가가 떨어지면 구매 능력이 좋아지게 돼 있고 그쵸? 이게 돈과 서로 왔다 갔다 춤을 추는 거야. 가격과 가치. 보통 우리가 지불하는 것은 돈이고 획득하는 물질이니까 가격과 가치. 가격은 지불의 개념, 가치는 획득의 개념이라 그러죠. 이렇게 굴러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신용이 연관돼 있어. 신용이란 건 뭐냐면은 신용 가만히 보세요. 자본과 부채에서 발생한 건데 빚 갚는 능력을 말하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신용은 뭐라고요? 빚 갚는 능력이 빚 갚는 능력. 응? 내가 신용도가 좋다. 그럼 뭐야? 넌 빚을 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넌 직장이 안정돼 있고 소득이 안정화돼 있고 네가 예금 자산이나 그런 현금 자산이 많기 때문에 당신의 신용도는 9입니다. 그쵸? 그럼 무슨 일 벌어집니까? 신용만으로도 자본을 획득할 수 있죠. 또 다른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어.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엔 그 대출 금리도 한꺼번에 다 조회가 되니까 카카오니 토스에서 내가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같은 거 다 확인할 수 있죠, 요즘엔. 그쵸? 그러니까 내가 신용도가 맨날 측정되지 않습니까? 내가 빚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원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저께 강의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건강은 병원에서 검진하는 거고 내 신용도는 은행에서 측정한다. 보통 한신평에서 하긴 하는데 보통 은행에서 그런 데 의뢰를 하니까
주기적으로 내 신용도를 알아봐야 한다고 그랬죠. 옛날에 신용도 알아보고 돈을 필요하고 내 신용도 영향을 줬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여러분 내 신용도를 측정해야 돼요. 왜? 내 재무 건전성을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이 개념이야, 이게. 네, 이 개념이에요. 자본은 뭐예요? 자본은 내가 갖고 있는 돈, 부채는 빌린 돈. 그렇죠? 거기서 이익과 손해가 발생시킨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왜 보험 세일즈가 여러분들 굉장히 강력한 직업이냐면요. 무자본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 자본이 없어서 그래요. 일단 아이템이나 기술은 둘째 치고라도 자본이 없어서 그래. 근데 여러분들 보험회사 올 때 자본 갖고 왔어요? 무자본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문턱이 너무 낮다 보니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설계사마다 실력이 천차만별, 진짜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높은 수준에 도달한 분이 있는 반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평생 경제금융 교육 배워본 적도 없어. 난생 처음 경제금융 교육이라는 게 보험회사 가서 모집인 시험 본 게 처음이었어. 이때 처음 경제금융 배우고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게 있는 거란 말이죠. 자, 자본과 부채에 대해서 이해했죠. 되게 쉬워. 별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익과 손해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와 물가 뭡니까? 돈의 가격, 물가 가격. 돈의 가격이 올라가고 물가가 떨어지겠죠? 돈의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내 자본의 비율이 좋아진다는 뜻이에요. 그 물가, 상대적 구매력이 좋아지겠지. 반대로 물가 가치가 올라간다는 건 내 금리, 돈의 가격이 떨어진다는 뜻이야. 예, 그쵸?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해외여행 갈 때, 보통 우리보다 경제 수준 떨어지는 나라 가면은 물가가 싸니까 관광이 편하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들 가면은 걔네는 밥값이니 뭐니 생필품이 싸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지금 현재 7, 8천 원에서 한 끼 먹는데 어느 해외 나라 가면은 특히 동남아 이런 데 싼 데 가면은 2천 원, 1,500원에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행 가기 편해지잖아. 반대로 여러분들 일본 가보세요. 물가가 지금 환율 때문에 떨어져 있는데 어쨌든 못 사는 나라, 우리가 더 잘 사는 나라니까 막 이것저것 막 할 수가 없어. 특히 요즘 일본 같은 게 비행기 값하고 숙박 요금이 너무 올라가고 요번에 제가 작년에 오사카 갔더니 진짜 좀 그 우리나라보다 훨씬 평수가 좁은데도 불구하고 하루 1박에 20몇만 원이었어요. 그나마 비즈니스 호텔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보다 훨씬 좋은 환경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일본은 땅덩어리가 비싸니까. 그쵸? 호텔 그 리조트 숙박과 비행기 비싸. 예를 미국 뉴욕을 간다고 칩시다. 훨씬 많이 돈이 깨지겠죠? 물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도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갈 때는 좀 적은 여행 비용으로 갔다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더 훨씬 잘 사는 나라 가게 되면 숙박 요금 및 교통 요금 자체가 일본 갔을 때도 제일 많이 깨진 게 여러분 결국 항공권, 교통비하고 숙박 요금이었어요. 사 먹는 데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서 생각보다. 결국은 교통비. 걔네 그 저기 뭐 고속철도 비용이죠. 그것도 비싸고 교통비하고 숙박 요금, 항공권 비용이 제일 비싸단 말이죠.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속하니까. 그러니까 금리와 물가도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네, 돈의 가격과 물질의 가격, 그러니까 자본과 부채. 근데 여기에 신용이라는 게 연관돼 있다. 신용은 뭡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 그쵸? 그 다음에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 이걸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쵸?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다시 확대해갖고, 자, 우리 맨날 맞는 건데, RBC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분명 상담할 때 이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고객님, 이 회사는 여러분이 대리점에 계시든 아니면 원소에 계시든 저희 회사는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소비자가 보험 가입하는 이유는 보험료를 내기 위해서 가입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약정된 사건, 이슈가 터졌을 때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보험료 지불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나 질병, 사망 등등의 그러한 리스크에 대비해서 내가 약정된 사건, 암에 걸리면 얼마 받을게, 뇌혈관 질환 얼마 받을게. 예를 들어서 어저께 우리 와이프가 저녁 시간에 누가 한참 통화하고 나오길래 뭐 했으니까 옛날에 알고 지냈던 사람인데 심근경색, 심장마비 걸려서 죽다 살아났대요. 그 심장마비 갖고 지금 스탠 받고 살았는데 사는 게 너무 불안하다고 심장마비.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그랬지. 아이고, 나도 아는 분이거든. 아이고, 남은 인생이 이제 험난하겠네. 왜? 심장마비 걸렸다 살아나도 남은 인생이 편치 못해요. 늘 불안해. 늘 불안해. 그리고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완치라는 게, 3대 질환이 무서운 거는 완치라는 개념이 없어요. 나도 나은 게 아니라고. 늘 마음에 불안감을 갖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나이가 40대 초반인데 심장마비로 죽다 살아났으니 그 얼마나 남은 인생 불안하겠어. 그렇죠? 하여튼 건강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 자, 하여튼 보험금 누가 지급한다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RBC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은 은행에는 BIS가 있고 보험회사는 RBC가 있어요. 예, 이거는 여러분 상식이에요, 상식. 경제금융 상식입니다. 은행 BIS는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그래. 이거는 내가 다음 시간쯤에, 아마 다음 주쯤에, 왜냐하면 이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개념 파악한 다음에 금융제도, 도대체 보험이 왜 생겼는지, 도대체 은행이 왜 생겼는지, 주식회사가 왜 생겼는지, 증권이죠? 이 스토리를 이해해야 돼, 역사를. 제가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도대체 보험이 왜 시작됐는지, 그쵸?
보험은 언제 시작되느냐? 로마 시대에 시작됐어요. 2000년 전에. 예, 은행은 언제 시작됐느냐? 은행 제도는 언제 시작됐느냐? 그건 500년밖에 안 됐어요, 사실은. 그다음 주식회사도 언제 시작됐느냐? 3대 금융 시스템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게 보험이에요, 보험.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이해해야 돼. 그건 다음 시간이나 다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건데, 자, BIS는 뭐냐면 자기 자본비율이라면, RBC는 뭐냐면 리스크 베이스드 캐피탈, 레이시오라고 하는데, 그냥 RBC는 뭐냐? 우리가 맨날 고객님 어느 회사, 저희 회사는 RBC가 200%입니다. 이거 뭐야? 되갚을 수 있는 능력. 응? 리스크 베이스드 캐피탈은 뭐냐면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 능력을 말하는 거야.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 능력, 리스크 베이스드 캐피탈. 예, 그 다음에 비율은 레이시오니까. 자, 이게 뭔 소리냐? 결국은 뭐냐면 여기 뭐라고 했어요? 보험계약자가 일시에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지급할 수 있는 능력 말하는 거예요. 그럼 RBC 비율이 100%다. 그럼 보험계약자가 했을 때 100% 갚을 수 있다죠. 근데 보통 이제 금감원에서 이런 데는 최소한 150% 이상.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보험업법에서는 금융 100%, 금융당국은 150% 이상을 RBC 비율을 충족시킬 걸. 재무회계 상태. 그래서 만약에 RBC가 낮으면 부실보험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 있죠? 보호법에서 이걸 100%, 금융당국 15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100%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자본금 증액 요구 등 적기 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어, 그러니까 생보사, 보통보사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한데, 생보사는 왜냐면 책임준비금이 많아. 왜? 생보사는 이렇게 종립형중신, 단기납중신 등등등 부채가 되게 많죠? 그러니까 생보사 재무회계하고 손보사는 적립형 보험이 별로 없어. 물론 건강보험 중에서 쌓이는 게 있고 안 쌓이는 게 있는데 손보사는 소위 말하면 지급여력 비율이면은 생보사는 책임준비금이 약간 개념이 달라요. 근데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어요. 다만 RBC는 뭐냐면 보험계약자들이 떼거지로 몰려서 야 보험금 내놔 했을 때 그걸 얼마나 갚아줄 수 있느냐 최소한 100% 내야 되겠죠. 그러나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150% 이상을 요구하고 있고 200%가 넘어가면 아주 우량한 보험회사라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원수사 들어가면 나와요. 원수사 들어가면 자랑에 뭐 무슨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등등등에서 보면은 회사 속에 자기네 회사 RBC 비율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내용들이 RBC가 뭐냐? 결국은 리스크 베이스드 캐피탈 무식하게 딱 내가 좀 어디서 아는 척 좀 해야 되겠다. 그러면 암기하세요. 리스크 베이스드 캐피탈이야. 자본 감당, 그러니까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리스크, 그쵸? 예, 요거가 우리가 맨날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RBC 비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예정률은 뭐냐면 예정률. 예정률. 우리가 또 맨날 쓰는 용어이죠. 예정률은 뭐냐면 되게 단순한 거예요. 금리가 떨어지면은 예정률도 떨어져요. 금리가 올라가면 예정률도 올라가. 그럼 예정률이 떨어지게 되면은 보험료가 올라가고 상반대 관계야. 왜 그러냐면은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자, 아까 좀 전에 책임 준비금이라는 거 있었죠? 그러니까 뭔 소리냐? RBC라고 했었잖아, RBC. RBC 때문에 예정률이 생긴 거야. 자,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화재 보험회사입니다. 건강보험료를 받았어. 그러면 되돌려 줄 거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왜? 그 중에 일부분은 항상 준비하고 다 쓰면 큰일 나는 거야. 왜냐면 보험료를 받아갖고 자기네들도 수익을 내야 돼요. 그 수익 내가지고서 직원도 월급 주고 설계사 수당도 주고 등등등 뭐 했단 말이죠. 보험료를 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수익 사업을 하고 물론 여러 가지 해야 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항상 그 지급준비금을 챙기고 있어요. 왜? 언제든지 저기 뭐 보험금 청구했을 수도 있으니까. 보험금을 제때 지급 못하면 보험회사는 부도나는 거예요. 어. 근데 준비금을 쌓아놔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요번에 건강보험이 100억이 팔렸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10억을 쌓아놔야 돼. 책임준비금을 항상. 그런데 금리가 높으면 적은 돈을 넣어도 10억이 세팅되겠죠? 왜? 그거 자체가 금리가 굴러가니까. 적은 돈을 넣어도 그 책임준비금이 세팅된단 말이에요. 할부로 넣을 수도 있고 일시금 넣을 수도 있고 왜? 금리가 높으니까. 근데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더 많은 금액 넣어야 되겠죠? 그 차액분을 보험료에 반영한다고요. 그래서 예정이율이 떨어지게 되면 책임준비금을 쌓는 돈을 더 넣어야 되기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보험료가. 반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책임준비금을 덜 쌓아야 돼, 넣는데 덜 넣어야 되니까 보험료를 인하해 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작년, 재작년 금리 되게 높았죠. 지금 금리 되게 높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아마 재무제표 보면은 손보사, 생보사가 이익이 되게 많이 났어요. 왜? 금리가 올라간 만큼 보험료 인하해 줘야 돼. 이 사람 보험료 인하 안 해줬거든. 안 해줬어요. 그래서 재무제표가 엄청나게 이익 났어. 그래서 현대해상, 삼성화재 특히 손보사들 있죠?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났어요. 어마어마하게 이익이 났다고. 그래서 그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야. 여러분들
저기 주식 보에서 생손보 종목 보시면 손보 쪽 있죠? 많이 올라갔어요. DB손보니까 주가가, 현대해상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냐면 얘네가 이익이 많이 남아서 그래요. 왜? 금리가 올라간 것만큼 이익이 왕창 발생했는데 그걸 보험료 반영을 잘 안 해줬거든. 보험료 왜냐면 보험사도 마찬가지예요. 올리기만 신나게 올리지 안 깎아줘 잘. 소주값하고 똑같아. 시중에 식당에서 소주값 싸게 해준 거 봤어요? 항상 올려주잖아. 똑같아 이것도. 어.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2년 동안 장사 잘했다. 올해는 금리 떨어질 것이죠. 금리가 떨어지고 이번에 단기가 조금씩 절판된 거 아닙니까? 이 지금 고금리 마지막 술 누린 건데 금리가 떨어질 거니까 예정이율이 이연하겠죠. 예정이율에 대한 보험료 인상이 예고돼 있겠죠. 단순한 거야. 내가 자꾸 말씀드렸죠. 올해는 건강보험 예정이율이 반드시 인하 때문에 건강보험료 그 절판이 있을 거다. 한 두 번 정도.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미리 전화 많이 하고 미리 여러분 프로스펙팅 해라고 아주 제가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또 기회 놓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그래서 제가 지난 시즌 1 때 건강보험 쉽게 파는 법, 잘 파는 법, 컨셉까지 주고 설문지까지 다 줬죠. 다 공유 줬잖아. 설문지 그 쓰고 있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건강보험 툴을 다 공유 줬어. 시즌 2에서 못 받으신 분 대해서 내가 오늘 다시 공유해 줄 테니까 그 설문지장식 다시 받으시고 시즌 1에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복귀해 갖고 아, 이 자료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 상담도 이렇게 쓰는구나. 마스터 하셔 갖고 다시 영업에 도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금리는 뭐냐면 금리는 이거야, 금리. 자, 금리를 봤어. 자, 금리가 올라가고 내려갈 거란 말이죠. 우리는 이걸 보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쉽게 이거예요. 요거라 그랬죠? 요건데 요거를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이거. 요 그림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자본이 증가하면은 이익과 손해 개념에 있어서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이익이지. 여러분, 전년 대비해서 내 자본이 늘어났어. 저축액이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가계부를 써야 되고, 특히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걸 개념을 확실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사업하는 거 똑같습니다. 장부를 써야 돼. 전년 대비해서 내 자본이 늘어났는지. 내 자본이. 그리고 여러분, 자본이 증가하면 되게 플러스죠? 부채가 증가하면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높지. 왜? 부채를 감당해야 되니까. 물론 내가 사업하기 위해서 부채를 했다든지 무언가 새로운 수익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부채를 발생시켰어. 예를 들어서 집을 사는데 부채를 발생해서 샀는데 그 부채만큼 부채에 발생되는 그 이자 갚는 이자보다 더 많은 이익이 발생되고 있어. 이런 경우는 부채 발생을 하는 것이죠. 이익이 발생했으니까. 그런데 자본이 증가했는지 부채가 증가했는지 보통 우리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엔 자본이 증가하면 이익이 증가하는 것이고 부채가 증가하면 손해가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하게 발생하면은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경제 뉴스 보면 가계부채 증가 비율 이런 거 본단 말이에요. 부채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기업 재무제표 볼 때도 자본금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적정 비율인가, 200%인가 300% 이걸 본단 말이에요. 부채 비율을 본단 말이지. 왜? 부채가 지나치게 높으면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영업이익률이 확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가 주식 투자할 때 재무제표에서 알겠지만 이 부채와 자본의 관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본은 뭡니까? 부채를 갚은 데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익과 손해 개념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본이 증가하면 신용도 올라가겠죠? 당연히 신용도 올라가겠죠. 여러분들의 통장에 예금이 많아지고 현금 자산 많아지면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용대출 받을 때 보다 낮은 금리로 내가 적용받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은행별로 내가 은행에도 부채가 늘어나고 있고 1금융권뿐만 아니라 2금융권 심지어 3금융권에도 부채가 늘어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신용도가 급락하겠죠. 그럼 내가 새로운 자본 조달할 때 비싼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맨날 실생활에서 마주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다음에 그렇죠? 금리가 올라간다. 이익일까 손해일까? 그건 내가 자본이 많은 경우는 이익이겠죠. 왜?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놨으니까 금리가 올라면 이익이겠죠. 근데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고 손해가 점점 커지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채가 많은 사람인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오면 고유로워지는 거예요. 부채를 갚는데 돈을 너무 많이 쓰니까.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물가가 올라간다. 그럼 이익일까 손해일까요? 내가 만약에 물건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라면 이익일 수 있어요. 왜? 내가 많은 물건이 이익이 올라가는 거니까, 물가가 올라가니까. 근데 내가 물건을 사는 입장이야. 그러면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손해가 발생하잖아요. 상대적 개념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 그렇죠? 내가 자본이 많으냐, 부채가 많으냐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야, 상태가. 내가 지금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어떤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것이 무엇으로 연관돼요? 신용으로서 평가된다. 결국은 뭐냐면, 이 자본주의는 신용경제라고 표현합니다. 신용경제는 뭡니까? 부채를 발생시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 신용도가 좋을수록 부채를 막 발생시킬 수가 있어. 돈 빌리는 게 쉬워진단 말이죠. 신용도가 좋을수록 그 나라 경제가 안정화돼요. 어떻게 안정돼? 금리와 물가가 안정돼요. 그래서 신용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물가와 금리가 안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못 사는 나라일수록 물가가 폭등이 일어나고 화폐 가치가 막 추락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거 정주행회장 관련된 기사인데 아산 정주행회장 아시죠? 현대 창업자입니다. 신용은 단순히 약속 지키는 걸 넘어서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확고해진다. 감당해낼 능력을 갖추는 것이 신용의 핵심인 셈이다. 이를 수행하는 능력이 삶 속에 증명되어야 신용이 쌓이고 신용이 쌓이면 개인도에서 더 큰 일을 맡을 수 있다. 신용이 새로운 가치를 창출에는 매우 중요한 자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맞죠? 신용도가 좋으면 새로운 자본을 창출하기 되게 쉬워지죠. 돈 빌리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아, 최고야. 신뢰도 최고야. 무슨 뜻입니까? 새로운 자원을 창출시킬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업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신용이다. 현대그룹을 창업한 고 정주 회장은 생전에 많은 어록을 남겼는데 사업은 망해도 괜찮아. 하지만 신용을 잃으면 그것은 끝이야. 이란 말이 지금 회자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영업인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용. 절대 고객과 약속을 어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예요, 여러분들. 고객한테 누구시는 우리 내 담당자는 최고야. 약속 아주 칼이야. 그럼 여러분들 영업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보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보험 설계사를 싫어한다는 거니까. 왜 보험 설계사를 싫어합니까? 불신을 하니까. 불신을 감이 있으니까. 믿었더니 배신 때리고, 믿었더니 배신 때리고, 약속 안 지키고.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외면받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신용도. 자본주의에서는 신용도가 제일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은 지금 금융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금융 중에서 가장 중요한 축에 있는 보험금융을 다루고 있어. 그럼 얼마나 신용도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 근무 같은 거 있잖아요. 근태니 이런 거는 어기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이 금융업을 하고 금융업의 핵심은 신용이거든요. 고객과 신용을 지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자기 제어도 안 돼갖고 출퇴근도 제대로 못 지키고 업무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보험인지 이게 본업인지 부업인지 무슨 알바하는 사람인지 맨날 무슨 애들 핑계 대면서 일찍 퇴근하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이거 그 사람한테 돈 맡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일이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뭐냐 불규칙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다음 본업인지 부업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돈을 맡기겠어. 그쵸? 그 돈을 못 맡기는 거야, 소비자가.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이 사람한테 믿을 수가 없는 거야. 당연한 무형의 상품이고, 지금 당장 만족이나 미래 만족을 하는 그런 약속이고, 약속으로 우성내는 보험을 취급하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 약속 시간에 맨날 5분, 10분 늦게 나타나고, 그 다음 지가 뱉은 말도 책임을 안 져. 내가 뭐뭐 해주겠다고 약속을 안 지켜. 이러니 여러분 영업이 되겠어요. 그렇죠? 반대로, 칼같이 약속 지켜. 늘 항상 성실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 그럼 떼돈 벌어요, 보험은. 진짜입니다. 왜냐면, 이 세상은 절대 법칙이에요. 성실한 사람보다 불성실한 사람이 많습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내가 성실성을 인정받으면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인정받게 돼 있고 그 일을 잘하게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그 유튜브 보시는 세이지TV 애청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 새벽기상 챌린지 도전자 여러분들, 신용을 지키셔야 됩니다. 신용이 자본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는 신용자본주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라고요? 신용자본주의. 자본주의는 여기 앞에 내가 했나? 자본주의는 뭐라고? 신용자본주의야. 이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의 핵심은 신용. 신용이 있으면 항상,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은 망해도 일으킬 수가 있지만 대신 신용은 이룬 끝이다. 여기 정주 회장님의 말씀을 꼭 강조하면서 오늘 하루도 고객과의 신용을 꼭 지키시고 자신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되겠죠. 그렇죠?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 오늘 2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예, 이 설 연휴 직전인데 설 연휴 직전에는 전화 많이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전화 많이 하시고 고객과 소통 많이 활발하게 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보고 나가겠습니다.